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화려하게 입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묵념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선 큰 박수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환영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분을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청주공항과 청주 싸대기지 그 미복귀 분립 요원 정보 첫 제보자이신 서원구의 이광희 국회의원입니다. 다음은 서원구의 고문님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균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행 고문님, 네, 이따가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인수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선희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변상호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정희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선 박진희 도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 부의장을 지내셨던 김은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원구의 전 부의장을 지내셨던 김기동 의원님도 오셨네요. 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허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까 박완희 의원님, 네, 그쪽 계시네요. 박완희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지금 올라온 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태성 도당 부위원장님, 네, 큰 박수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용환 도당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충진 전 시의장님도 오셨네요. 네, 그리고 도당의 박덕호 고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도의장을 지내셨던 김형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원구의 운영위원장은 제가 쭉 소명을 하면 단체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차순혜 여성위원장님, 그리고 고영준 장애인위원장님, 황인호 교육연수위원장님, 이정태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님, 이문주 직능단체위원장님, 오세례 다문화위원장, 박미라 탄소중립위원장, 그리고 이종은 대학생위원장, 정종석 노동위원장, 이창권 홍보소통위원장, 김석규 사회적 경제위원장, 손영한 자치위원장, 황용수 소상공인위원장 모두 일어나서 큰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오셨는데요. 달성군에 지역위원장님이신 박형용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대구에서 여기 오려면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신 우리 박영동 원내대표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희영 사회적 경제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해서 좀 빠지신 분들은 차후에 말씀 주시면 또 또박또박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상 모두 오신 여러분들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가장 귀하신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당원교육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지역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위원회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지역협력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이 협약식은 한국 정치에 뿌리 박힌 지역주의를 허물고 정치 균형 발전과 상호 교류를 위한 것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서원구의 이광희 국회의원님과 달성군 박형용 지역위원장님께서 단상에 오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뜻있는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우리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지역협력협약서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박형용은 한국 정치에 뿌리박힌 지역주의를 허물고 정치균형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시적인 상호 교류 및 국회 차원의 지역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2025년 2월 8일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박형용.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잠깐 거기 서 계시고요. 우리 달성군에서 오신 원내대표님과 여러분들 올라오시고요. 우리 서원구 시의원님들 올라오셔서 같이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한 번만 꺼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부만 나와주시겠습니까? 프로젝터 때문에. 네. 이광희 의원님 한 번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원님. 네, 여기 조금 더. 프로젝트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조만간 달성군에 저희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원구 지역위원장이신 이광희 국회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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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사 말씀하기 전에 우리 전국정당위원회에서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취약지에서는 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차 서로 교류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달성도 오셨는데 그 인사말부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면 이광희 의원님께 경력 의원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랑 개인적으로는 또 학생운동, 청년운동, 시민운동을 같이 오랜 기간 같이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풀뿌리 정치인의 표본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요. 국회의원 당선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제일 박수를 크게 치고 잘 됐다고 제가 했던 분이 광명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또 오늘 제가 멀리지 않았고요. 집이 강내면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청주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주말 보고 하면서 또 대구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사람을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5년간 청주에 가족들 살고 또 우리 딸내미 내외는 서원구에 삽니다. 신분상 정치 활동은 못하지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고로 협력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광희 의원님의 도움을 좀 많이 기대가 합니다. 우리 당원들께서도 대구 달성군 어디입니까? 박근혜가 살고 추경호 저 인간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 김민석 의원님 팬클럽이 아마 동원이 된 것 같은.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죠? 그 길거리만 나가보면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거 끝나긴 하느냐, 불안감 때문에 아주 밥을 못 먹고 있다, 이게 무슨 우울증 증세가 지금 나타난다 이러시면서 빨리 해결하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엄령을 예측해가지고 예언가 쪽 반열에 오르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비상계엄을 김민석이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김민석 의원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저도 모르죠. 제가 그 청주공항 폭파하겠다는 블랙요원 정보 얻었듯이 그렇게 얻으신 건지 아니면 뭐 이상한 방법으로 아셨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에 물어볼 바에는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 판이.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는 건지, 이기기 위해서 뭐가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기왕에 이길 바에는 화끈하게 이겨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내외기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요즘 그 뭐 이렇게 유튜브만 틀면 나오시는 우리 신용환 교수님들 너무 유명해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 또 멀리서 충주에서도 오시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우리 현도에서 요즘 투쟁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더 도와드리질 못해서 그 대신 박수 열심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아니라 우리 김민석 최고께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할까요? 전 이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역보다 대접이 나은데요. 고맙습니다. 그 우리 이가님하고 저하고 오래 친구예요. 오래 친구고 부모님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저희 지역에서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다 저 지역구 연구로 우리 박현영 위원장님도 청주에 다 연구해 계신 것 같고 저도 사실 원래 이 지역구민이에요. 제가 청주교도소 출신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청주교도소에 2년 저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 계시던 방이 있어요. 저쪽에 의무실. 그 옆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었고 그 옆동에는 우리 문익환 목사님 계시고 있는데 그리고 80년 된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간 제가 다른 거는 어지간히 조금 하기도 하는데 제일 자신 없고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이 특가입니다. 근데 우리 이가 위원님이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목 상태가 그냥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볼륨을 조금 낮춰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다 이제 우리 이 나이 돼가지고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한 30분 정도 세게 딱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주고받고 혹시 궁금한 거고 사실은 여기 다 아마 이렇게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강을 오래 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고 여기서 내가 대략 보니까 강을 제일 오래 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몇 년 되셨어요? 그러시면 딱 보니까 한 3, 40년 되신 분부터 내가 제일 신참 같다. 선생님 같다. 얼마나 따끈따끈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만 다 하나같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일 거여서 제가 요새 원래 저희 아내가 정알못이에요. 이 얘기는 정말 정치를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 들어가면은 저보다 훨씬 디테일을 많이 알고 저희 유튜브 보면은 저한테 도대체 저놈을 구속되기 전에 언제 잡을 거냐고 언제 끝낼 거냐 이게 아마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아까 대형을 어떻게 지키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최근에 저한테 로또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심지어 지역구 오기라고 지역구가 좀 부딪혀서 문제가 있는데 미안이가 있습니다. 서울 가면 옛날에 정집이 나왔던 성북대 김영대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이게 있었는데 원래 저 안 주시나? 그냥 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조금 그림을 하나씩 보면 좀 좋습니다. 그냥 거기 해주시겠어요? 개헌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한번 그냥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걸 같이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무나 다 뻔한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사실 우리 당에서
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요새 많이 보시는 우리 박선원 의원도 그랬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랬고 사실은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 한 서너 명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할 것이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교적 근사한 얘기지만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다고 하면 저 뒤에 보니까 저기 어디 나가는 건 아니죠? 기자분 계신 건 아니죠? 엊그제 보니까 이 내란 국조 청문회를 하는데 한 사령관의 수행 사병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윤석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그게 명단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UFO 속으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 조서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는 거죠. 딱 한마디. 저거 완전 또라이거예요. 사실 그 하나죠. 딱 그 하나가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해 준 겁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여러 번 저희가 대화하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런 정권을 언제입니까? 개헌되기 전에 정말 여러 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방식의 일이야, 이런 방식의 정치, 이런 방식의 공정,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있나? 제가 비교적 우리 대표님과 정치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그 정치는 비교적 오래 봤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 정책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을 시작합니다. 본인은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 딱 이런 거죠. 지난번에 깎은 게 1%? 자기가 나와서 대원군에 나와서 대왕군의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 대표적인 아니겠지. 또 뻥인지 들은 거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총선 한참 이전부터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꼽았던 사람이 선거인 사무총장입니다. 사실은 다 진심이 아니죠. 아까 제가 한 사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병이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그 분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반드시 계엄을 할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제일 큰 이유는 이 정권의 비정상성이고 그리고 이 정권은 이 방식 아니면 자기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겠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요새 우리 신용환 정말 우리 부위원장님 너무 고생하셨죠. 사실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아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정치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딱 하나. 저는 김건희가 감옥 가는 걸 모르려고 그냥 두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의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우리 박범계 의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12월 3일에 한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그날 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래 준비했다고 하는데 약간 엉성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약간 엉성한 대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날 했을까? 12월 2일, 12월 3일 명태균이 나 이런 거 하면 꼭 깐다? 차라리 특검해라? 이거 검사들 완전히 엉터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압박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의 표현에 의하면 명태균이 말하기를 명태균 씨가 쫄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를 해보니까 김영현 윤석열이 명태균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건 진짜 비상대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때 사실 그 시사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요새 김건희 씨가 안 보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심지어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단의 핵심에는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체 판을 뒤집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저는 출발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의 꿈이 차기 또는 차차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도 조금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실제로 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대부분의 사진은 센터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참모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가라는 것의 그 복무 대상이 김건희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입니까? 실제 권력군들은 김건희. 근데 가만히 두면 김건희 100% 감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판을 뒤집어야 하거든. 이 판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 더 나아간다면 사실은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그냥 정권 교체되는 것을 100%인데 이 정권 교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딱 세 가지거든. 하나는 두 번째는 태양, 세 번째는 산업사. 다 한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재판으로 올가매고 있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테러 이미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것이 대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첫째, 너무 큰 일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막고 정리하고 진압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게 왜 시작되었지 하는 뿌리를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사 보셨죠? 당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도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그럼을 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도 윤석열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천우심조로 사실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날 못 막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딱 그날 밤 1시에 그것을 해제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국회 앞에 여기 우리가 보는 이런 걸 포함한 군인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시도 착착착착착착착 명령을 제기시키고 다 지나가는 국민들의 어떤 불신검문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딱 막아서 실제 그날 그 시간에 그 계엄을 해제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끝이 큰 거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저항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 시점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입장에 생각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14명 리스트 있었잖아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갔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14명이 데려다 놓고서 때린다고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데려다가 붙잡아둘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백명주에 또 데려간다, 뭐 법학원정원 같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실제 상황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불법이 불법을 낳고 그 불법이 불법을 낳아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불법의 증폭이 일어나고 상당수의 실종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돌아서 정말 할 일이 돌아서 누가 막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누가 막았죠? 맞아요.
국민의힘? 국민이 많았죠. 정말 정말 사실은 그거는 하늘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날 안규현 대변인이 총구를 딱 잡았는데 그 총을 들고 있던 변호사가 움찔해가지고 실수로 만약에 어떤 상황이 진정됐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떤 상황이 막 뭐 실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은 막 어떤 상황이 갔다는. 그리고 그날 국회를 깨고 들어갔는데 국회 보좌진들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의자를 발키를 치면서 박지 않았다. 지금 우리 젊은 국민들이 사실은 알아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군인권센터에 임태훈 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제가 계엄 제의를 했을 때 저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면 계엄을 100% 할 거라고 본다. 근데 계엄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계엄을 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딱 반응하는 거 어떨 것 같은데 그 김태우 선생님과 변호사들이 많이 풀리게 계엄 수당을 주는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황당한 얘기가 가능한 만큼 전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이 계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국회에서 계속 사전에 경고하고 질의할 때 저 사람들이 계속 안 해요. 지금 우리는 가능한 그런 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1980년에는 그때는 우리가 계엄을 광주에서 그렇게 하는 짓을 명령을 내리면 그때는 받아들일 민주주의 수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광주에서 이렇게 공포하고 책임지는 양심이 그냥 하지 않고 이 상황이 있거든요. 짝지 않은 상황들이 가상되시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거쳤던 거죠. 그 의원들이 서울에서 다 그 담을 넘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넘을 때 나와서 지켜줬던 시민들이 옆에 있는 경찰들이 막 밀어내고 물리치고 발을 대주면서 넘기고 그 모든 것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국회에 가보시면 국회의장 담 넘은 장소가 옛날에 무슨 이수진 장군 연주가 예정을 붙이는 곳이다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회전돼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보시면 하나 보세요. 이번에 우리 우원식 기자이 아주 침착하게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우연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우원식 기자님께서 약주 한 잔씩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저녁에 또 국회의장은 손님이 많아요. 해외에서 오신 웨딩 제트가 많았어요. 그러면 약주를 한 잔씩 하고 있고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한 잔만 안 했어요. 왜 안 하셨냐?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을 윤석열이 만나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날 자기가 그걸 하라고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국회의장이 좀 만나주십시오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만났어요. 근데 키르기즈스탄은 회교니까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를 드셨어요. 그날 그래서 마침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소주를 한잔도 안 하시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공간에 딱 들어오셔서 상황이 딱 터지자마자 훌쩍 답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우연들이 다 겹쳤지만 외국으로 생각해보면 그 많은 우연 중에 하나만 기쁘러졌어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공부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 뒤에 진짜 많은 시민들을 보잖아요. 자기가 그날 국회 앞에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겠지만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가방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바로 사모님이 모는 차를 타고 그 달린 거잖아요. 그 옆에서 사모님 막 거의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달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국회를 봐주십시오. 너무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 제가 공부원이 생각을 그 상황에서 사실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마감을 키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이는 결정적인 운동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게도 그분에게도 최선을 다했죠. 만약 그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어디서 제지돼서 붙잡혔다면 붙잡혀가는 광경을 그대로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다. 사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날 그 계획을 막아낸 데는 정말 도와주고 최문실 의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우리 국민의 민주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사표를 요구해줬다고 굉장히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도 우리 제가 최고위원인데 여기 왔을 때 대표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런 몇 가지는 꼭 우리 강원 여러분들께 좀 전해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몇 가지는 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 응원봉 혁명을 이번에 있을 때 개혁을 나가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촛불혁명 다음에 빛의 혁명 이렇게 부르죠. 이 빛의 혁명이라는 용어를 누가 장명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이재명 대표 장명입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촛불 이후에 응원봉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거리에 아름다운 응원봉을 빛이 나갔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국회 안에서 우리가 개혁장에서 많이 토론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해봤어요. 응원봉 행동도 있고 등등등 있었습니다. 근데 빛의 혁명이라는 장면을 하고 그래서 최초로 이야기한 것이 탄핵이 가결된 날 나가서 국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빛의 혁명이라는 것을 거죠. 역사에서 무엇을 규정한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빛의 혁명이라는 규정을 할 때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빛꽃 안주가 80년 5월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면 그때의 빛이 지금으로 이어지고 그때의 주먹밥을 나눴던 정신이 지금의 선결제를 이루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이후에 국회에서 집회를 쭉 했는데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고 광화문에서 처음에 시민사회의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 앞도 모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도 이재명이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 우리 건물 안에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끼리 농성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국민들이 국회 앞에 와서 춥게 그 밖에서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국회 마당으로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도 이재명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재명 대표 안 계시고 무슨 이재명 대표 특별히 많이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하부를 하는 매우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대 정신입니다. 그때 정치는 그 시대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 김대중의 시대의 시대 정신이 민주화와 정권개혁, 그리고 노무현 시대의 시대 정신이 지역 문제의 해소와 권위주의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원 주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직접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하는 그 무엇. 그런데 그것을 핵심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국민, 당원, 대중에게 묻고 직접 해결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해법을 찾는다.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저는 아직 정확한 조언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정신의 핵심은 저는 그것이 아닌가. 며칠 전에 어떤 정치연 씨가 오래된 선배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DJ 때보다도 이재명 대표 당에 대한 자긍심이 더 센 것 같냐. 비결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 제가 이 몇 가지의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몸에 체화하기는 참 쉽지 않다. 우리가 흔히 손가락 혁명이라고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SNS와 또 대중의 시대가 열릴 때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화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국민들과 소통을 했던 그런 체화와 축적의 시간이 사실은 저는 지금 그것이 당의 대표가 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당원 주권 시대에서의 어떤 그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그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 더 크게 보여야겠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영화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영화인데 지금까지 남았어요. 이게 한국에 있거든요. 이 아바타에 보면 어떤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저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성남시장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성남시장 시절이었을까요? 경기도 있었어요. 저 아바타에 나오는 그 나무를 집단지성에 비유하는 것을 제가 듣고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비유다. 각각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니냐. 제가 저 얘기를 얼마 전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했다. 그때 저한테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한 이재명 대표님하고 기억을 하나 조금 봐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국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릴 결론으로 가겠지만 사실은 어제 우리가 당에서 그 박태웅 대표라는 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뭐 이런 플랫폼을 오픈하는 걸 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섰는데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 나와 있는 답이 아닌 없는 답을 찾아가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답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 민주당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권에서 가장 앞선 당원 숫자도 많고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도 높은 이미 그런 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현재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결론은 사실 우리들의 집단적 제로 수시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어떤 개척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궁금하실 것 내지는 또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있는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마도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저도 자주 물어보고, 저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님도 또 이번에 간사가된 박범기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또 거기 이렇게 소추단에 간사하고 최기사 의원님도 다들 확실합니다. 결론은. 확실합니다. 이게 9명이 안 돼서 8명이 있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활동 요건에 받지 않고 국회를 침탈했고 그리고 절차적 요소로서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을 헌재가 행사하는 한 이 점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좀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9명을 해서 우리가 흔히 사실은 헌재가 됐든 일반 사법재판이 됐든 어떤 재판부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꼭 판단을 한다는 건 꼭 맞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의 법리적 판단에 봐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이것은 8대 0의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걱정이 돼서 이걸로 어떻게 아홉을 채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두 가지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최상목 대행이 사실 너무 얄밉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얄밉고 정말 제가 언어를 엄청나게 순화한 거예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 갖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서 우리가 영향을 채웠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을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탄핵할까요? 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가요, 제가 문자에 보면은 최상목 탄핵하나 이제 하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게 그 인내가 낮아도 되냐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최상목 아웃 때는 그다음 생각을 해줄까? 이게 참 불안한 일이 좋은데. 이게 이제 고민이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이게 이제 그런 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없죠. 또 최상목 안 되면 있죠. 2조 안 되면 또 그거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는 딱 지금 장담하기가 어려운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냥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경찰 인사까지 하려고 지금 있어서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최상목이 윤석열로부터 어떻게 기특하게 생각을 받아서 저 자리까지 갔는지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또 하나 원칙적으로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다 윤석열이 임명한 내각 아닙니까? 사실 누구라고 다르겠어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여당이에요? 여당이 아니에요. 근데 총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는 여당인 줄 알아요. 아, 사람 죽겠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더 흔들리면은 너무 불안하다. 사실 이 고민, 이 두 가지 고민이 너무 엉망. 이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혹시 그 탄핵을 했을 때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이 지금도 안 좋지만 조금 더 흔들리면 그때의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또 떠낸 듯이 어떻게 하지 하는 솔직히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저희가 확신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현재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를 흔들 수 있는 위헌 요인 하나가 등장하겠죠. 극구자, 극단주의, 전광. 그게 최근에는 무슨 여의도파, 광화문파로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 광화문파가 전광훈 씨가 얼마 전에 집회에서 제 영상을 틀어놓고 그거 보고 제 영상 제가 이 극단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대의 무력 요인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틀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다시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이 다음 거 아니 이게 사실 기업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무슨 너무 우리가 지금 사실 두려운 상황. 이번에 그 전한길 씨가 나왔다는 그 부산 집회, 너네 부산 세계교회 나왔던 것도 있던데 그 세계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고 그 설교가 매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뭐 이런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난번 테러범이 있었잖아요. 그 테러범을 차로 태워준 차주가 그 부산 세계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사를 안 하면 근데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거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공개하고 서로 고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 세계교회 그 다음에 전광훈 양측의 그 갈등의 배후에는 일종의 무슨 다단계의 갈등까지 있다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쪽 유튜브에서 나오는 하여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지금 위협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사실은 부딪히고 해결하고 논쟁하고 극복하고 상대해야 될 제일 어려운 과정은 사실은 이 극우 세력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극우 세력들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서 많은 가짜 최근에 뭐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고발도 최대한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극우 극단주의와의 싸움에 힘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민주당이 뭐 우클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실용주의, 성장 그런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언젠가 이재명 대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가장 실천하고 싶었던 어떤 정치의 과제가 하나는 남북건강, 또 하나는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어떻게 잡았어요? IMF가 났을 때
이 위기가 났을 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남북관계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DJ가 첫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보였어요. IMF 극복했어요. 그것을 하고 그 토대 위에 비로소 남북관계와 복지국가 실현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가지고 있었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정부를 갖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반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꼭 우리가 원하는 게 정권을 잡지 않습니다. 정권이라는 게 원치 않는 때는 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운명적으로 위기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엄청난 위기가 아니면 또 정권을 잡기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의 지형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그런 타입입니다. 만약 대통령 파면이 이재명 파면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에게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DJ가 IMF를 극복을 과제로 해서 그 1년, 2년에 IMF의 모든 걸 걸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국정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그때부터 미국 트럼프도 그때부터 나오죠. 일본과의 관계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는 훨씬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 속으로 가져왔던 복지국가, 기본사회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지만 너무 바닥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숙제가 우리한테 온 것이고 또 그 숙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최근에 당이 기존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지만 그러나 경제, 회복, 성장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맡아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인 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다. 기존의 우리의 방향, 우리의 강령, 우리의 정책 하나도 버리지 않다.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같이 학생운동을 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앞으로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친구들이 다 뭐 그래 얘기했죠. 아무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대학 때 학생운동을 했지만 제가 사실은 광주에서 직접 광주 학살을 경험했어요. 저는 너무 집사했어요. 학생운동을 그걸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그 이후에 졸업한 후에 이렇게 살게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가 사실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야기를 그렇게 어렵게 버텨냈던 이재명은 그때 내가 지금은 못한다고 했지만 스스로를 하고 화실을 하고 평화를 가르치고 인권 변호사하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던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이재명의 관심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을 틀림없이 가도록 그렇게 버텨내는 의지를 누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당이 원래 경제성장 전문입니다. 보시면 DJ가요. 지금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IT하고 한류 문화가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그 바탕에는 중대중의 IT와 한류의 그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도 또 어떻게 했어요? 한미FC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평산국가의 기반을 쌓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당이 고민하고 있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노력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자.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조와 강령과 정책의 방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일도 저 일도 성장도 복지도 우리가 다 가지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당을 믿고 또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때 정확한 목소리를 내면서 밀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원 교육이니까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해공실이죠. 우리 민주당이 몇 년도에 생긴 당입니까? 40년 아니야 40년쯤 그렇죠. 우리 민주당이 1955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을 수호하는 것과 다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초대 대표가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개헌이 된 그 헌법을 제정하는 기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었던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상해에서 만들었던 임시의정, 거기서 만들었던 임시헌장, 그 임시헌장은 1919년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헌법과 비교해 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았던 그 임시헌장을 만들었던 기초작업에도 참여했던, 즉 1919년과 1948년 두 번의 임시헌장과 그 다음에 재헌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두 번 다 그 기초작업에 참여했던 유일한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사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내고 헌정을 수호해온 그러한 정당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 두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단 한 명도 그렇죠.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민주당이 지켜요. 민주당이 저는 이 시점에서 헌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번 과정이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마지막 능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극우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민주화를 하고 선진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극우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대중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지금 어떤 마지막 그런 도전의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도전의 시점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숙제가 우리 당에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숙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윤석열이 떠나야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많은 과학적인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무섭정도 떠나야합니다. 대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통상적인 합리적 대응이 쉽지가 않고 통상이라면 그냥 포기했어야 되는데 통상이라면 손들었어야 되는데 통상이라면 무너졌어야 되는데 너무 끈덕지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끈덕지게 놀랍게도 우리도 놀라울 정도의 그러한 집착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12월 3일 그날 저녁에 그 수많은 우연이 그냥 우연이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의 민주 역량이 다 쌓인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번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주 어려운 남아있는 이제 한두 달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싸움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선전전들이 계속되죠. 이것을 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의 스피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제도 언론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손가락이 붙였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 손가락이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가짜뉴스를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더 끈덕지게 지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사실을 더 전파하는 그 의지 싸움만 남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 준비를 했고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의지를 가진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회전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 유관희 의원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 수원구의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최소한 대선을 혹시 하게 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무조건 그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많은 지지와 표를 얻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커튼콜은 기립박수로 해야 되는데, 네, 그 우리
기체혁명의 전략가이자 청주시 미평도 찾아보니까 49번지네요. 네, 여기 출신이신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혹시 제가 그냥 궁금하신 거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네, 미리 여기 좀 접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시간상 3분만 접수를 받았고요. 시간을 보면서 또 추가로 또 하실 분들은 그때 돼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병종 선생님,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이쪽도 들어야 되니까요. 마이크 빨리 좀.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힘, 우리 이광희 의원의 지역구 산남동에 사는 캔달 박지석 권리당원 주범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수석님 개헌 얘기했을 때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너무 뛰어난 정부력에 정말 감탄했고요. 멋있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저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 정권서부터 지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문제 되는 거는 이승만 시절부터 그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친일 윤석열이 현재 남은 그 절차와 파면 시기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형량 이게 진짜 가장 궁금합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요. 남은 우리 대선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이 좀 확실시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그 절차와 어떤 그 시나리오가 우리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거는 차기 우리 김무석 최고님 당대표 출마하실 건지.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시기 말씀드렸는데 시기는 그래서 최상목 그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있어요. 8명 나오려고 손을 내는데 어명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한 2월 지금 빨리 중순이 되게 생겼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거를 해서 그 다음 사람을 보면 근데 이건 이른바 부족해서 갱신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갱신.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이 참여했던 저 방향이 그 전투 아니면 8명은 나 봤으니까 새로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험을 쭉 이렇게 다시 보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시간을 더 잡아먹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칫하면 2주, 3주 더 길어지고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 조금만 떠나서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시기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이 헌재가 동적 판단을 하는데 헌재가 그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당에서 그때쯤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하도 이제 저쪽 국내 사람들이 막 갔다가 막 헌재까지도 짠내 만에 막 이러니까 우리가 헌재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대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3천은 넘지 않지 않겠냐라고 봤던 것이 많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조금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3만 조수는 넘겠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갱신 현재 9명이 라는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 지금 현재 뭐 특별히 뭘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은 다 평소 실력 갖고 해야죠. 평소 실력 갖고. 근데 우리 당이 저쪽 당보다는 평소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실력 갖고 저는 우리 정권 교체 제가 최고위원을 말씀드려서 모르겠지만 우리 제가 최고위원 나오고 최고위원 나오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정권 창출하는데 예전에 부터서까지 가는 그렇게 정상적이었다면 3년 남았던 거고 그 기회가 끝나고 최고위원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고민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민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마이크 저기 고동현 부장님 마이크 빨리 받으세요. 저쪽에 있는 서민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 민주당 신입 그리고 전국 청년위원회 회원으로 속해 있는 서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은 얼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청주에 조금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울시티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그쪽에 사람들이 마음껏 주차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토요일, 일요일마다 좀 장애인 주차석에 아주 비싼 차들이 세 대가 딱 놓여져 있는 거를 보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제 차원에서 좀 노블리스 오블리즈 이런 식으로 써서 현수막을 써서 그분들한테 경고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실현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자기가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남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고 내 약점만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차별을 하고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각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들이 전혀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외국에서 생활을 꽤 했는데 그 뒤로 돌아와 본 한국에서는 정이 전혀 없고 조그마한 일들도 다 자기 맘대로 재단해서 법을 어기고 하는 일들. 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그 사회에서 지도층의 의무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도 과거에 어떤 사회에서 지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의무를 규정하던 시대의 산물이라면 지금은 그것도 더 발전을 해서 이 시민 사회에서 시민 각각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공유하는 사실 그런 어떤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그 부분까지 지금 더 발전해야 되는 시대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면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죠. 풀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특히나 정치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든 또 경제에서 사회 어떤 지도층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림과 함께 저는 오히려 지금 새롭게 이번에 이제 당에 들어오셨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드릴 생각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당에서 이런 교육도 있지만 아주 소규모 자치회 실험을 좀 해야 되거든요. 소규모 자치회 실험을 좀 해야 되니까 원래 작년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가 제가 집권플랜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산하에 몇 개 본부 중에 하나 당원 주권 본부였고 거기서 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것이 당원 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준비를 좀 시작을 하다가 우리 8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10월부터 그 준비를 했는데 12월에 개헌이 나가지고 좀 몽땅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당 내에서도 지역위원회 나왔던 그것들을 시단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자료만 실험을 해보는 그런 논의를 한번 상당히 시간 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떠냐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당을 오래 하신 선배님이 계신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쪽으로 해보는 것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데는 그 정도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무슨 선생님처럼 그런 같이 공동 구조를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되십니다.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김민석이 의원님. 저는 오프초등학교 4학년 박연호입니다. 저는 행정은 시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현도면 저희 집과 학교 바로 옆에 재활용 선별장을 천주시장이 만든다고 해서 힘이 듭니다. 저희 학교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되고 저희 엄마는 매일 청주시청에 가셔서 저랑 놀 시간도 얘기할 시간도 없고 피곤해 하십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게 할 순 없을까요?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도 청주시청도 주민들을 왜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가 뒷부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 말씀 들었는데 앞에 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뭘 없을까는. 이게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머니가 말씀을 저희 지역에 저희 집 바로 앞이랑 여기 애기 다니는 학교 앞에 자율선별장이 들어오게 돼서 애기랑 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 부모님들이 자꾸 매일 청주시장에 나가니까 애들이 엄마랑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왜 주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청주시장도 그렇고 왜 주민들이 힘들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같이 잘 해결하고 도와서 대통령이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도 하고 엄마가 나와서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만 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에 국회라는 게 있고
이 지역에 이광희 의원이 계세요. 이광희 의원님과 우리 지금 어머님이랑 학교 학생들 같이 아니 초등학생들하고 저 간담회 해보면 재밌어요. 저 해봤어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과 함께 꼭 한 번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그 문제에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다. 딱 한 번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 뒤에 분 남성분 한 번만 하시고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원구 주민은 아니고요. 80년대 초에 청원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7공화국은 잘 나갈 거라고 가지고 거기에서 수습해서 역할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열망이 있으시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법원을 난입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서구에서 봤던 패시즘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몸살기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개하는 거는 지금 당원 교육을 하지만 당원 교육을 넘어서 지금 어린 학생이 지금까지 민주공화정이 무엇인지 사익과 공공의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확하게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시대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를 넘어선 집단민주가 실현됐기 때문에 탄핵이 소추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시대 정치를 살아내는 개개인을 담지 못하는 관료주의, 독재자 그건 결국에는 헌법인데 87년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계속되고 있고 근간에 최근에 청조를 시간으로 상생 헌법 개헌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공화국에서 개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기초라도 내지는 기조라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아까 조금 손 드셨던 것 같은데 그쪽은 말씀 듣고 같이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문하는 걸 몰랐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원 교육이라 해서 오늘 저는 충북 계산에서 온 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세히 봐주시면 제가 박석흠원을 잡았던 정본인입니다. 3년 전에. 반갑습니다. 본의 아닌 일로 제 같이 사시는 남편분이 어떤 단체장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충북 계산은 보수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자, 제가 전화도 못 푸는데 앞으로 가나 거꾸로 가나 잠깐만요. 앞으로 가나 거꾸로 가나 저희는 정권 재창출이 주 목적이라고 봅니다. 당원을 모집할 때 항상 준비한 자세로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안에 계신 분보다 그분들이 제가 다 제 당원은 될 수 없지만 썼습니다. 준비한 자세로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감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피력을 하냐.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사람 보고 찍어라. 이재명 대표가 좋든 나쁘든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입당원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가 사무실에 있어서 우리는 당원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저희보다 제가 충북 청주 현대아파트에서 33년째 살다 보니 오늘 이 교육에 필히 참석하고 싶어서 또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 동지, 지금은 내가 투표해서 말로만 할 때라 한 차에는 5명이 탑니다. 제가 그렇게 필요를 해요. 5명이 타면 국민의당분들한테 5분이 다 가시고 찍고 두 번째 타자가 어르신들은 글씨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니 가운데 1번이라 짝대기 1번이야. 척하다만 떠달라. 그렇게 해서 한 분이 10분이 되면 100분이 되기 때문에 당선이 됩니다. 저희도 되면 좋겠죠. 안 되더라도 제가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정말 거기에다 힘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용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민주당입니다. 발로 앞서서 내신의 가령보다는 정권 재창출에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충청북도 당원 여러분 꼭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 정권 창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셨던 저 질문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70하고 개헌 문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한편으로는 헌법 전문에 있어서의 개정을 포함한 어떤 정신, 두 번째로는 권력구조에 있어서의 4년 중임제,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을 포함한 큰 방향으로서의 개헌은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탄핵이 하고 있는 시기에는 사실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강조를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국면이 변하면 아마 당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참여한 모두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지자는 말씀인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제가 오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일반적인 이야기라면은 오늘 당원 교육에서 들어야 될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하나 더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를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를 해보면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적 우열이나 선악 이런 문제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김대중의 시대는 어땠고 노무현 시대는 어땠고,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 속의 미인처럼 그렇게 하지만, 김대중,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적으로 존경했죠. 그러나 그 김대중이었다고 해도 개인으로서 완전 무결한 무슨 백마타고 초인 같은 성인은 아닌 거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그렇지 않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원하는, 그 시대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그 몸에 받쳐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역사는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상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손님에게 아무 얘기 다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그 시점에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역사적인 과제를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의 체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집단 정신이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우리 당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개인으로서는 어떤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구보다도 많이 토론하는 사람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이 열어놓고 토론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론을 할 때 빛나는, 그리고 그렇게 토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토론을 잘하는 분에게 열어놓고, 즉 우리가 흔히 대중이라고 하는 또는 당원들, 그 속에서 그냥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토론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저는 지금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윤석열의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야 하는 그 시대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사실 그와 관련된 몇 개의 의미 있는 시대적인 에피소드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거를 같이 우리 이제는 저희가 동명배로서 새로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헤쳐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런 어떤 집단 구성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정치인으로서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걸 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이렇게 해주신 서로를 저도 과거에 속했던 서로를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대선에서 오신 열렬당원이신 우리 여성 당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로 실어 나른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가 소개가 빠뜨리신 분이 계신데요. 끝까지 진득하게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선 김재홍 강릉 영동대 전 총장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동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 부위원장님 또 오셨습니다. 네, 저하고 축하드리시면 네, 고맙습니다. 김문희 고모님도 금방 뵀는데, 네, 저기 밖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착석해 주셔서 우리 소중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좀 번거로우셔도 모두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또 이벤트가 하나가 있네요. 우리 민사모 회장님께서 우리 이건희 국회의원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신성두 대표님께서 꽃다발 전달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요, 받으셔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태극기와 깃발 사이로 줄을 설 건데요. 아랫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무대 계단까지 세 줄로 쓸 거예요.
네. 이관희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은 중앙에 두 번째 계단에 서주세요. 한 단 올라가 주세요. 네, 김민석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한 단 올라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 촬영하기 위해서 어깨는 45도로, 45도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조금 더 밀착해 보겠습니다. 자, 김학의 의원님, 자, 죄송한데 정중앙에 계신 어르신, 사진 찍으신 어르신 나와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이인수 고모님, 강선희 의원님까지만 나오고 그 옆에 잘려요. 자, 전성훈 위원장님, 더 들어오셔야 돼. 자, 네네, 여기 보실 거예요. 자, 다 들어가요. 자, 얼굴 사이로 내 얼굴 안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화이팅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